세상의 모든 지식을 근본부터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정석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전염병이 촉발한 인류 문명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축적해온 문명의 과정은 사실은 엄청난 희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천연두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수억 명을, 특히 아메리카 문명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19세기 콜레라는 근대 도시들을 덮치면서 수백만 명의 희생을 낳았죠. 또 결핵은 산업화 시대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힌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은 불과 2년 만에 최대 5천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오히려 문명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졌는데요. 전염병, 이 끔찍한 킬러들이 남긴 아이러니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전염병에 대한 궁금증 해소해 주실 분,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저자 이낙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중증외상센터를 두 번 돌려봤어요. 아, 재밌게 보셨군요. 네, 너무너무 네.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데 분명히 의료센터를 다루는 건데 뭔가 활극에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 그쵸. 활극이죠. 네.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잖아요. 이 드라마 후속작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미정이죠. 미정이죠.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걸 다룰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뭐 코로나19 뭐 이런 것들 겪기 때문에. 코로나19요? 네. 백가역은 아마 팬데믹이 터지면 참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외상외과 의사가 주인공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감염병은 정말 감염의 스페셜리스트들, 그러네요. 내과나 소아과나 이제 감염내과 아래 분과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목이 외상센터인데 네네. 코로나. 아, 이게 조금 안 어울리는구나. 훌륭한 의사지만 네. 거기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거라서. 그렇군요.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2020년, 21년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제 격리 상태도 돼보고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인류가 이렇게 해서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뭔가 공포감도 느꼈어요, 솔직히. 그렇죠. 뉴노멀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고 지금 이렇게 의료 기술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치명적인데 과거에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초의 전염병은 언제였을까? 인류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류의 기원보다도 훨씬 오래된 세균과 어.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인류는 역사, 자기네들이 탄생하면서 이미 전염병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병을 어떻게 인식하죠? 그러니까 네. 전염병을. 네, 외부에서 침입해온 병원균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랑 싸웠는데 얘가 이겼을 때 내가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자연 현상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지만 초기 인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인류는 전 세계가 다 벼락이 치면 신이 분노했나 네, 네. 이런 시기니까 병 또한 신의 저주거나 혹은 귀신의 장난이거나 이런 어떤 심년 형상의 일환으로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썼던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귀신이 싫어할 만한 것들, 어떤 뭐 대변이라든지 네. 박쥐 날개나 이런 주술적인 의미의 것들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누군가한테 빌었겠죠. 기도. 그러면 이제 모여서 막 하니까 네. 오히려 더 번졌을 거고. 네. 그러면 그 부족은 이제 전멸했겠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라졌을 부족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의 실패의 저주. 연속인 거죠, 계속해서. 네. 그러니까요. 이 백신도 항생제도 없는 정말 그 시기에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와, 저 시대에 저 병을 앓고 어떻게 살아남았지? 그쵸, 약간 그런 그쵸.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인류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 격리 조치, 우리 만나지 말자 이 개념이 생긴 거는 언제부터예요? 이게 동양하고 서양하고 좀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마마 배송굿이라는 굿이 있습니다. 굿. 마마가 전통적으로 이제 천연두를 네네. 뜻하는 말이잖아요. 네. 마마에 걸린 다음에 10살 후에 굿을 하거든요.
14일이면 자연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력이 사라졌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갔다라고 해서 구술하고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앞에 표시를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네. 그때는 유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결혼과 제사 모두 금합니다.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도 이제 뭔가 이거를 알아서 격리시켰는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네. 천연두는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부터 굉장히 잘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준 거라면 아마도 흑사병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쥐를 통해서 감염되는. 네, 쥐에 사는 물벼룩이 옮기는, 그러니까 물벼룩에 사는 페스티균이 옮기는 거죠. 네. 그때는 뭐 벼룩이고 뭐고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 사실 쥐가 옮기는 것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신의 벌 같은 거였거든요.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성인이 있어요. 네. 그 카톨릭에는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화살에 꽂혀가지고 죽은 성인이 있거든요. 네. 항상 그림 보면은 동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화살에 꽂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성인이 있는데 이게 뭔가 신이 위에서 랜덤하게 화살을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인한테 빌어가지고 이렇게 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정도로 왜 생기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유럽에서는 발견되는 페스트가 그러니까 흑사병을 일으키는 균이 다 이때 유행했던 균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유럽인들한테 발견되는 흑사병은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까지 병원이 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봤더니 이제 중앙아시아의 이시쿠르 호수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네. 어떤 시기에 동일한 시점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무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명확하게 다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몇몇 비석에서는 질환으로 죽었다. 뭐 돌림병이 돌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유해를 발굴해서 유전자를 조사해봤더니 이게 현대 유럽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아마 이 팬데믹을 일으켰던 네네. 흑사병과 같은 종류의 유전자를 가진 페스트균이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얘는 왜 왔을까? 네. 여기 사는 곰쥐에 붙어가지고 되게 얘네들 면역력이 강해요. 얘네가 이제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는데 뭘 따라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크림반도죠. 지금 네네. 크림반도에서 이 몽골군하고 이탈리아 상인하고 이제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네. 이때 이제 전쟁으로 번지거든요. 근데 이 상인 무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도망을 갑니다. 근데 네. 이때 이미 흑사병이 전염이 된 상태에서 되기 시작했구나. 배를 타고 당시의 유럽의 주요 항구로 다 도망을 치는 거죠. 네. 제노바, 뭐 마르세유 이렇게. 그럼 그 항구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이제 초토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흑사병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기독교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살아있는 문화고 이 중세 유럽에서 의학이 좀 덜 발전한 이유가 다시 관념 체계가 돌아가요. 그리스 때 질환은 심년현상 아니다. 네. 자연현상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걸 히포크라테스가 관념 체계를 바꿨는데 이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 네. 아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신이 벌을 내린다. 모든 것은 신의 섭리 아래 있다. 오히려 퇴행됐군요. 네. 네. 그러니까 흑사병이 발생한 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너가 잘못했으니까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신부님도 죽어? 그러네요. 그리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너무 신실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죽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포가 번지는 거죠. 처음에는 종교적인 대응을 했어요. 미사도 하고. 그렇지만 미사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번져 다 죽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채찍질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를 내면서 순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걷는 경로에 따라서 병이 번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벌을 줄게. 이제 옷을 벗기고 뒤에서 이 사람이 채찍질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사람부터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서로로 악순환을 계속 걷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종교적인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도시 사람들은 되게 많이 죽었는데
인적이 드문 시골이나 이런 데는 왜 괜찮지? 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럼 이거는 이 병 걸린 사람 자체가 병을 옮기는구나. 얘네들을 격리하거나 혹은 이 도시 자체를 폐쇄해야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까마귀 같은 역병이사. 네, 네. 나름대로 스스로 이제 뭔가 차단하고 격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긴 게 좀 귀괴해가지고. 네, 좀 무서워요. 항상 네. 악역 같잖아요. 이거는 초창기에 등장한 건 아니고 이제 격리 개념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도 생긴 겁니다. 그렇구나. 아픈 사람이랑 닿으면 내가 아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터치를 안 하려고 아주 긴 장옷을 입죠. 그리고 뿌리처럼 생긴 요 까마귀 뿌리 같은 거는 이 안에 향초가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균을 모르니까. 근데 사람이 죽고 그러면 부패해서 냄새가 나잖아요. 네. 아무래도 냄새 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잘 걸린단 말이에요. 이 냄새가 문제구나. 냄새를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향초를 넣은 거죠. 이게 나름의 보호 효과였던 거고. 네. 그리고 지팡이 들고 있는 거는 내가 봤는데 이 사람 환자 같아. 네. 내가 도와주긴 해야 됩니다. 그럼 밥을 갖다 주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일정 수준 더 가까이 오면 지팡이로 빕니다. 거리를. 더 가까이 오지 마. 어찌됐건 아픈 사람이랑 가까이 하면 내가 아플 수 있다. 네. 이거를 이제 알게 된 다음에 등장한 이제 격리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게 악취가 나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 뭔가 그쵸. 기분 나빠, 불쾌해. 그리고 일단 좀 떨어져. 뭐 이런 개념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하면서 뭔가 치료법, 처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좀 제대로 약간 좀 격리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됐다고 해야 될까? 본격적으로? 뭐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온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때도요. 왜냐면은 이게 걸렸으면은 곧 어떻게 된다는 거를 이제는 알거든요. 이제 왜냐면 너무 많이 봤으니까 흑사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처음에는 30일, 네. 이후에는 40일 이런 식으로 이제 격리를 시키거든요. 꽤 길게 했네요. 왜냐면 당시에는 뭐 당시에. 체온을 잴 방법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격리라는 영어 단어가 이탈리아어 40 쿼런티에서 유래해서 만들어집니다. 40일 동안 거기 밖에 있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야 우리 동네는 진짜 아무도 아픈 사람 없는데 우리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출항지에서 흑사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네.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게 해줄게. 그 당시에 증명서가 있었다고요? 그때 이런 증명서가 있었는데 이게 네. 몇몇 곳에서 시행이 되었다라는 거지 이게 뭐 유럽 전체에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당히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항로도 있었던 거죠. 일종의 뭐 공중보건 시스템? 이때 약간 스물스물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보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곳들이 이제 또 뭐 베네치아나 뭐 마르세유, 제노바 이런 데서는 라자레토라는 격리 수용 시설을 만들었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기록이 되고 남았다는 거는 사실 인류가 또다시 이런 팬데믹을 겪을 때 전에 어떻게 했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어쨌든 네. 최소한의 힘.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희생의 대가로 왜 죽을까 고민하다가 실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 희생하면서까지 뭔가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그런 그쵸, 수많은 그쵸.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역사에 기록으로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방법? 이런 거는 어떤 전염병을 통해서 깨닫게 됐나요? 결국 이것도 흑사병 때문인가요? 아니요. 어떤 흑사병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선제적인 공격을 이제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백신.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질환이 있어요.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네. 천연두군요. 네. 참 이게 보면서도 이게 진짠가 싶은데 인류가 벌인 엄청난 수많은 전쟁. 모든 전쟁의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저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근데 천연두조차도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질환은 아닐 겁니다. 그래요? 말라리아가 아마 더 많이 죽였을 텐데 천연두는 18세기 이전에는 유럽에서만도 매년 40만은 죽었을 거예요. 유럽에서만도. 우리나라에서도 천연두는 엄청나게 무서운 질환이고 그러니까 특징은 이거는 소랑 인간의 인수공통 감염병
에서 이제 발전한 질환이거든요. 천연두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은 방어막이 돼준 적도 있어요. 방어막이요? 병자호란 때 아, 네네. 청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네. 폭풍부터를 치르며 군사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청나라의 이제 황제죠. 황제가 국경선을 넘질 않으려고 그래요. 이유는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유목민족이니까 네. 천연두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때 하필 조선에서 천연두가 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 이렇게 강한 애들이 갔는데 막 죽어. 야, 대충 항복하면 넘어가자.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천연두로 방어한 거죠. 아니 사실은 관련된 영화도 뭐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봤는데 이제 뭐 정치적인 맥락만 봤지 천연두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걸 네.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네, 재밌는 게 유전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유전적으로 맞아요. 생각하시고 다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냥 희한한 어쨌든 제가 이 그 천연두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관련돼서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이거는 워낙 유명한 병이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면역력을 이제 뭐 만들기 위해서 당시 의료인들이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뭐 아이들한테 막 주사도 놓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같았으면 지금 같으면 이제 인권 유린 뭐 이런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이때는 사실 면역 체계라는 걸 몰랐어요. 아직 몰랐을 아직은 때다. 인류는 모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한참 전부터 목동들은 우두에 걸린 소에 젖을 짜는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목동들은? 네, 계속 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동들은 소가 우두에 걸리면은 아이를 일부러 데려가서 노출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는 걸 아니까. 이거는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밤섬이 왕실 목장이었잖아요. 네네. 거기 소속의 노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린다. 근데 양반이나 귀족들이 그런 말을 해주면 이 쌍것들이 뭘 한다고 네. 이렇게 감히 가르치려 이러. 무서운 네. 병을 네가 뭘 한다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에드워드 제너가 아무리 들어도 이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에드워드 제너는 당시에 의료. 네, 당시 의료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네. 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 농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노하우를 일단 배워요. 배운 다음에 이거는 노출이구나.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세련되게 해볼 수가 있겠다. 네. 1796년, 그러니까 18세기 말이죠. 그러네요. 그때 제너가 우두에 걸린 소에서 고름을 채취한 겁니다. 네. 8살 소년의 팔에 접종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시에? 지금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제너가 이제 그걸 접종을 해요. 네. 그다음에 소년이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진짜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소량 채취해가지고 주입을 해요. 같은 소년한테. 네, 같은 소년. 네. 근데 소년이 천연두에 안 걸린 거예요. 괜찮았어요? 야,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우두로 막을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유래한 게 백시네이션이 되는데 네. 암소를 VACCA, 백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여기서 백시네이션, 아, 그래서. 예방접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어쨌든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제너라는 그분이 에브리바디 다 이거 해야 돼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녔나요? 그쵸, 그쵸. 아니면은 그냥 거기 일시적으로 엄청 끝났나요? 주장했습니다. 네.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쟤 뭐라는 거야? 뭐 어. 약간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도 여전히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경험적으로 쌓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을 들은 곳하고 안 들은 곳하고 확연한 차이가 나니까 이제 19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는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리고 19세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9세기 말 정도 되면 세균을 발견하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다. 네,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그때서야 확인을 합니다. 발견을 한 거죠. 이 제너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열과성을 다하고 막 인권 유린까지 하면서 테스트도 그쵸.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천연두가 종식됐습니까? 종식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천연두를 공식적으로 박멸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하죠. 근데 일부 연구소에서는 연구용으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운영했던 그 절멸수용소 거기서 이제 인치 실험을 하면서 천연두도 실험을 했고 그게 어디 가는지 모르고 네. 그다음에 731 부대 일제가 운영했던 거기서 만들었던 천연두 무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는 백신도 안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인류라는 거는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그렇죠. 발산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생관념은 여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18세기만 해도 이때쯤이면 좀 많이 알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18세기 예전에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뭐 향수 아 그렇죠. 당시 하이라고 향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일단 향수가 유행을 하게 된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일단 위생관념이 부족했던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꼭 깨끗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렇지. 있었고 더 나아가서 목욕하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대항해 시대 이후로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여기서는 천연두를 주고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매독을 줍니다. 아 유럽 쪽으로 매독이 네.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매독이 대유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목욕탕이라는 곳이 사교의 공간이고 못 마시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독이 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씻으니까 매독에 걸리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씻으면 안 돼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럽은 전통적으로 석회수가 나오니까 아 그러네요. 물이 애초에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네. 또 하나는 옷이 비쌉니다. 옷이 비싸다. 그때는 옷이 그렇죠. 한 벌 사치품이잖아요. 가지고. 네네. 한 번 입으면 뭘 갈아입어요. 나 옷 이거밖에 없는데. 아 피부와 같아. 네. 네. 근데 냄새가 나긴 나니까 네. 향수를 뿌리는 거죠. 우리는 세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뭐가 옮겨 다닌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당시에는 나쁜 냄새가 뭔가 병을 옮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사실은. 네네. 아, 이런 데 가면 사람이 죽는데 나쁜 냄새가 나. 악취가 나더라. 그럼 네. 냄새가 안 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수를 뿌리거나 혹은 이제 마스크 속에 향료를 넣고 넣는다든지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그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네. 콜레라 약이라고 하면서 향수를 팔기도 했어요. 이거 뿌리면 콜레라 안 걸립니다. 안 이런 걸린다고요? 식으로. 예. 어. 하이힐은 이게 18세기 정도 되면 18세기, 19세기 정도 되면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산업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파리랑 런던이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인프라는 전혀 없잖아요. 네. 상하 시설이 없잖아요. 똥 어디다 버립니까? 집 밖에 버립니다. 그냥. 아무데나. 아무 데나 네네. 버려요. 그러니까 길거리가 온통 똥천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냥 이런 신발로 다니면 네. 여기까지 다 이제 묻어가지고 되죠. 이게 안 네. 되는데 나 옷도 없는데 이대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힐을 신어가지고 그걸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그 네. 장면들 보면은 사람들 우물에 또 말똥에 뭐 아주 저기서 깨끗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물은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상수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빈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물을 일단 떠와요. 떠와서 둡니다. 네. 그러면 네. 침전되잖아요. 위에 어찌됐건 맑진 않겠지만 그래도 똥물은 아닌 네. 그럼 그걸 떠서 이제 마셔요? 음용을 하고. 그냥 마신다고요? 그쵸. 왜냐면 이때는 모르니까. 아, 그거 끓여 네, 마신다라는 끓여 먹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끓이려면 또 에너지를 써야 되고 뭘 해야 그게 되는데 필요하구나. 그게 힘들죠 사실은. 그러면 잠깐만요.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면 물을 끓여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거는 진짜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질환이 있어요. 콜레라라는 질환입니다. 콜레라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 유럽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게 정말 보수적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도 3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었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냐면 네. 존 스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스노 이 사람은 이제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위인인데 그때까지는 독기론, 악취가 나는 공기가 병을 퍼뜨린다. 네. 근데
런던 공기는 이미 19세기 정도 되면 지옥이에요, 그냥. 늘 안 좋아. 네, 이게 뭐 언제는 퍼지고 언제는 안 퍼지고 이게 말이 되냐. 맨날 네. 죽어야지 그럼 사람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로 역학조사라는 걸 합니다. 역학조사가 그때 나온 그때 나온 개념인가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말은 없었지만 네, 이 말은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서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훌륭하네요. 사람은 누구랑 만났고 어디서 뭘 했지를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하니까 이번에 번졌던 콜레라의 끝에는 함부르크에서 출항한 배가 런던에 도착했는데 네. 이 선원 그 중에 한 명이 아팠던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사람이 입원했던 곳에 입원했던 다른 환자도 죽었어. 그럼 이 환자가 범인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 건지는 네. 몰라가지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1849년에 빈민가에 엄청나게 번지는데 네. 이게 거리 하나 두고 붙어있는 빈민가예요. 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빈민촌 사람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왼쪽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막 먼 거리도 아닌데. 그냥 빈민가니까 사실은 네네. 요 앞이죠. 따닥따닥이죠. 네네. 그래서 이건 뭐지? 사람이 사람한테 옮기는 거면 이럴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서로 반대쪽에서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다른 물을 마시고 있었구나. 네. 아, 이 물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국 의회에 가서 발표합니다. 네. 물이 문제다. 멋진데요? 일단 네. 개인적으로는 물을 어떻게 끓여 먹든지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합니다. 받아들여졌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진짜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요. 의회가 그거를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할 걸 거부해야지.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아니 우리 사는 데는 템즈강이랑 거리도 있고 우리는 저 상수도에서 하인들이 다 끌고 오는데 해피하게 살고 있는데. 괜히 돈 쓸 필요 없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냄새 나는 게 원인일 것 같은데 계속 고집을 부려. 그래서 그로부터도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아 이거 템즈강이 더 오염되면서 이제는 부촌에까지 냄새가 나고 영향이. 시작하면서 이제 콜레라가 돌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거 냄새가 안 나는 걸 해도 걸려. 아 이건 진짜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대략 물 끓여 먹는 거는 대략 한 19세기 그때부터는 예, 중반 이후로 이제 물을 보편적- 끓여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와 뭐 기술을 축적한 인류 어쨌든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하니까 죽더라. 소위 말하는 깨끗한 도시 건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기 이제 질환들이 많이 영향을 미쳐요. 네, 거기에 네.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핵이라는 병이 꽤나 많은 도시 설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결핵이 사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렇습니까? 결핵은 공기로 번지니까 아, 사실 더 어렵죠, 이거는. 네네. 결핵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익숙하죠. 우리나라는 결핵이 선진국 중에서는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또 뭐 크리스마스 세일도 하고. 네, 맞아요. 아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85년생인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계속 샀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샀는데 우리 또 이상, 김유정, 현진건 맞아요. 유명한 문인들 유명한 예술가들이 또 뭔가 창백했어요 그분들이. 네.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 네. 흑사병이라고 부르잖아요, 패스트를. 네. 결핵은 창백해져서 죽으니까 백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사병.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당시 특히 유럽에서. 왜냐면 사람들이 복닥복닥 모여 사니까. 네. 그리고 당시의 노동 환경을 보면은 너무 밀집된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번졌던 거죠. 결핵은 그리고 진짜 오래된 질환이에요. 오래된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인류한테 굉장히 잘 적응해 있습니다. 이 병균들이 잘 살아남는다. 네, 되게 잘 살아남고 네. 그리고 호스트를 약간 배려를 해줘요. 너무 빨리 안 자랍니다. 천천히. 왜냐면 얘가 죽으면 나도 죽으니까. 같이 죽으니까 숙주를. 네. 얘를 그렇게 일찍 안 죽여요. 계속 얘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게 뭐 인류 역사랑 함께 했을 정도니까
천연두보다도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이게. 18세기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농촌했던 사람들 쭉 도시로 그쵸, 그쵸. 왔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도시로 몰려드니까 잘 데도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창고 같은 데서 그냥 다들 쪽잠 자고 그렇죠. 창문도 없고 당연히 공기 안 좋을 수 없고 그래서 결핵이 더 퍼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영국이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노예 해방을 한 나라예요. 그렇구나. 노예 무역도 금했고. 네네. 그렇게 말하면 되게 도덕적인 국가 같지만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 이제는 얘네들은 산업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농촌에서 농사짓는 노예가 아니에요. 도시에서 일하는 값싼 노동자가 필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이제 도시로 불러들이는 거죠, 사람들을. 대우가 어땠냐면은 관짝을 쫙 늘어놓고 돈을 내면 그 안에서 잘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좋은 거예요. 어떤 곳은 이렇게 로프를 걸어놓고 로프에 어깨를 걸어놓고 이제 앉아서 자게 만듭니다. 이것도 돈을 내야 와서 이제 어깨를 걸고 잘 수 있는 거예요. 로프를 걸어놓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로프를 이렇게 쭉 걸어놓고 거기다 어깨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내 체중을 걸고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해서 받는 대가로는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정도고 하루 먹는다는 것도 무슨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겠죠. 아니고 네. 감자나 이런 네, 것들을 네.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영양이 결핍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이게 성인이 됐을 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동 때부터 노동을 하니까 그렇죠. 네. 성장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면역도 최대한 잘하지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 잘 걸리겠죠. 네. 결핵이 아무리 천천히 자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번져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만연한데 네. 이 결핵은 콜레라랑 다릅니다. 수인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공기로 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상류층에서도 가는 거예요. 내가 공장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장 사람 다 걸렸어. 네. 그럼 거기 가서 이렇게 너 일 똑바로 해라 화낼 때 나도 걸리는 거죠. 같이 저희 내가 그리고 네. 파티 갔어요. 그럼 이 사람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결핵이 약간 평등하게 네네. 상류층이나 예술가들한테도 막 번져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병이 사회 발전, 의료 발전 뭔가 계속 서로를 견인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결핵은? 일단 당시 결핵도 너무 많이 돌았지만 일단 사람 사는 게 사실은 19세기의 대영 제국은 세계의 절반을 다스렸다고 하고 빅토리아 시대가 뭐 엄청난 전성기였다고 하지만 정작 그 나라에 사는 서민들은 굉장히 불행했거든요. 굶어 죽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럿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노동 인구의 위생 상태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아, 보고서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사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음. 일단 허가받지 않은 이스트엔드 같은 곳에 가면 그냥 집들이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뭐 이 위에 집이 있다가 또 안에 있다가 이러니까 이런 과밀 주거 환경이 너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환기도 되고 채광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리고 네. 너무 붙어 살지 않게 해주면 네. 여기서 만연하는 결핵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다. 이런 데 살면 누구라도 걸린다. 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당시로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빈민들은 네. 왜 빈민이 됐냐? 얘네들이 열등하니까. 뭐 게을러서 등등.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이거는 구조가 잘못된 거다. 사람답게 살자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도 안 아플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던가 뭐 등등해서 이제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지금 그 되짚어본 사람들도 다 조금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딱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네. 또 개조 사업이 아니었군요. 이루어진 네. 거는 진짜 한참 뒤입니다. 또 한참 한참 뒤고 뒤에. 이거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좀 잘해볼까라고 했던 것은 미국이에요. 아, 다른 나라에서 왜냐면 반응이 거기는 있었어요? 이제 기존의 도시를 부수고 짓는 게 아니고 미국은 계속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네. 새롭게 만드는 도시들은 약간 설계도 하고 상하수도도 제대로 갖추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유럽은 한참 걸려요. 오히려 한참 네. 걸려요. 거기서 역학조사 다 하고 사람들 그렇게 죽어 나갔는데 네. 미국이 잘 살아 갑자기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산업화 때문에 인구 밀집 얘기하지만 그래봤자 유럽 얘기, 아, 동유럽, 그렇죠. 서유럽, 아프리카
이 지역별로 이 상황이 조금 다르게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가 점차 글로벌해지고 이 병도 역시 국경이 없게 되잖아요. 아, 배 그쵸. 타고도 가고 쥐들이 막 배 타고 가고 등등. 뭔가 글로벌 협력을 촉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러니까 전염병 차원에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스페인 독감이 있죠. 스페인 독감. 역시 또 스페인 독감이군요. 네, 스페인 독감. 그 맨날 그 불평 터뜨린다는 이거 스페인 아니다 한다는 네, 그거. 스페인에서 매년 네. WHO에 이 이름 바꿔야 된다. 매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918 대유행 독감으로 바꿔라. 그러면 WHO에서도 뭐 그럽시다. 네,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스페인 스페인 독감. 독감. 왜냐면 이게 너무 입에 붙어가지고 100년이 넘었으니까. 네,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못 붙입니다, 사실. 근데 뭐 진짜 억울할 만한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전쟁 중이니까 보도지침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병이 돈다 이런 거를 보도를 못 하게 되는데 스페인은 당시에는 참전을 안 했으니까 병이 도네. 네. 병이 돌면 보도해야지. 그래서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스페인에서 보도했네? 라는 거 한 게 이제 맞아야 돼가지고 스페인 독감. 독감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00년이 넘어가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쵸. 스페인에서 최초로 보도된 독감이군요. 그쵸. 네, 이분들이 매년 항의하는 이유 너무 알겠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희생시켰잖아요. 얼마나 진행이 됐던 거예요? 얼마나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게달 독감이랑 좀 달랐어요. 사람이 보라색으로 변해서 사망을 하는 겁니다. 보라색. 폐포가 터지면서 이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러니까 산소가 안 도니까 사람이 이제 보라색으로 변해서 사망을 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하게 사망을 하는데 이게 네. 또 공기 감염을 일으키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자체가 네. 이 병을 전 세계로 퍼뜨리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참호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참호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흙파갖고 밑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잠도 자야 되고 네. 밥도 먹어야 되고 하루 종일. 화장실도 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소변도 있어요. 근데 비가 왔다고 칩시다. 배수가 안 되는데 그럼 이게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스페인 독감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퍼졌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막 번지는 퍼지죠. 겁니다. 심지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지고 전 당시- 세계적으로 말 당시 그대로. 영국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극동아시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번졌을 정도로 전 세계 그냥 다 퍼졌다고 싹 보면 되겠네요. 번진 거죠. 전쟁하면서. 당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쨌든 축적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지식도 있었을 테고 치료가 조금 가능했어요, 당시에. 항바이러스제는 이때는 아예 개념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네네. 세균은 이제 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더 작으니까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중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치료는. 그렇군요. 뭐 그렇게 네. 이상한 짓은 안 하지만 네. 아스피린은 있었어요. 해열제. 열나니까 아스피린 계속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해열제는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스피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아스피린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알코올 같은 거는 실제로 소독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걸 한번 먹어볼까? 왜냐면 이전에도 계속 먹었었거든요. 독감 걸렸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사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술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처음 밝혀진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약주 개념이었습니까? 오히려 좋다. 브랜디 같은 거는 약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때 브랜디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규모 징집을 하려고 보니까 어. 술 먹는 애들이 건강에 안 좋아. 그거 이제 대규모로 알게 된 게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술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브랜디도 먹여보고 소용없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누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앉아 있어야 숨을 잘 쉴 것 같다. 왜냐면 폐가 앉아 있어야 이게 안 눌리니까. 네. 그래서 막 의자에 끈으로 묶어놓고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게 하고 그래서 뭐 더 죽고 그랬죠. 사실 치료 자체는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렇게 막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1900 100년이죠, 년대 100년. 네, 1차 세계대전이면 20세기예요, 이미 20세기. 그러니까요. 와, 좀 믿어지지 않네요. 어쨌든 그 이후에 스페인 독감으로 우리 여기 공동체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다 희생자들이 엄청나게 났는데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 독감이 좀 잦아들었는지 그때 뭐 개발된 어떤 개념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스페인 독감이 전쟁을 끝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사실 제대로 종결이 안 돼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불씨를 남겨두고 네, 끝났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도 이제 전쟁 수행 능력이 다들 없으니까 일단 그만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사그라들지는 않고 네. 잠복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 더 번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찌됐건 스페인 독감도 종식이 됩니다. 네. 왜 종식이 되었는지는 몰라요. 몰라요. 인류가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걸린 사람들이 아마 다 걸려서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 면역을 획득했기 때문에 종식이 됐을 거다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유행하고 있던 당시에 국제적으로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네. 이게 너무나 큰 상흔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하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뭘 해야겠구나. 다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지금 전쟁통에서 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최대한으로 잡으면 2천만이거든요. 네. 아, 진짜. 근데 네. 스페인 독감은 한 5천만 정도가 보수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보수적으로 보는 거냐면 네. 이 당시 나라들이 감염자 수랑 사망자 수를 기준이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기침만 하면 스페인 독감. 네네. 어디는 10가지 나야 스페인 독감. 아, 기준이 어디는 달라. 뭐 그 진단도 다른 거예요. 네네. 그리고 뭐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무서운 병은 네. 전 세계가 같은 기준으로 감염을 평가하고 같은 기준으로 사망을 평가해야 된다. 아, 그래서 국제기구가 탄생한 그쵸. 건가요? 국제기구가 탄생하는 건데 아, 이거는 기구라기보다는 국제질병분류 ICD가 있습니다. ICD. 여기에 아. 등록이 되면 이제 그거의 지침에 맞춰서 전 세계가 같이 진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경 검역도 인식이 바뀝니다. 그때 교훈들이 엄청 났겠네요. 옛날에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건데, 우리나라는 좀 자유로워. 우리는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냥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통된 규격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국제적으로 조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것들이 국제 정치 의제로 올라와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지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병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야 된다. 이런 이제 개념들도 생기는 거죠. 사실 엄청난 진전이네요. 국제 표준이 생긴 거니까. 그 WHO의 어떤 전신 같은 전신이 게 있죠. 생긴 거군요, 당시에. 국제보건기구라는 게 이때 생겼죠. 아, 그때 생긴 거구나. 그때 생긴 거죠. 어쨌든 사람이 서로를 막 죽이면서도 또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전쟁의 승자는 의학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말하는지 너무 알겠어요. 네. 코로나로 가볼까요?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사실 우리가 지금 와닿는 이게 얼마나 이 역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사실은 저만 해도 그냥 교과서 보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네.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걸린 적은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 진짜 많이 돌아가셨고 이 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인지시킨 것 같아요. 이 위생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면역력이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로나19가 우리 문명에 남긴 교훈이랄까요? 먼저 좀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코로나19가 저는 약간 백신 같은 팬데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코로나는 그래도 치명률이 좀 낮았고 비교적. 근데 감염은 쉽게 일어나니까 팬데믹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손 씻기가 가장 강력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 아폴로 눈병 네. 계속 유행했던 거 왜 기억나시죠?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네. 없죠. 없어요. 그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신종플루 유행하면서 손 씻기 캠페인 대대적으로 한 다음부터 없어졌습니다. 손 씻기가 되게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감염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을 씻으면 많이 예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의학이 피를 통해서 배운 역사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뭐 병균을 안 옮긴다. 이거 너무 당연한 개념이지만 네. 병균이 뭔지 모를 때는 손을 왜 씻어야 되는지도 몰랐겠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손을 가장 철저하게 씻는 집단이 의료진일 겁니다. 근데 한때는 의사의 손은 신성해서 이 손에 있는 거를 닦아내면 안 된다. 여기에 치료의 힘이 있다라고 믿을 때도 있었어요. 영적인 힘,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손을 안 씻었습니다. 언제도 안 씻었냐? 시신 해부하고 나서도 안 씻었어요. 환자 볼 때. 와, 그게 가능. 그러니까 시신에는 네. 균을 그대로 옮겨서 환자를 죽였던 거죠. 아, 이제 특히 산부인과에서 많이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산용열이라는 진단명이 있었습니다. 용열. 용열. 그러니까 네. 아이를 낳고 열이 난다. 네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일부 쓰이는데 개념이 아예 달라요. 이때는 감염병입니다. 왜 나지? 죽어. 그러면 해부합니다. 네. 그리고 또 환자 애 난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또 가서. 또 해. 또 열나. 또 죽어.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서 네. 대략 산모의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 중에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네. 이거 왜 이렇게 죽지? 우리 시골에서는 안 그랬는데. 이 병원은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원장님이 또 이상한 소리에 막 독기론 얘기합니다. 여기는 대도시고 공기 안 좋아서 그래. 네. 말이 되나? 그래서 네. 계속 고민하는데 잠깐 휴직을 하고 고향 갔다 온 사이에 자기 동료가 죽은 거예요. 해부를 하다가 검지를 배웠는데 덧나서 죽었어.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그런 의료인이 죽으면 다른 동료들이 해부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도 의료에 이제 어떤 기여를 하고 간다. 제멜바이스가 해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손가락을 다쳤는데 산모랑 배안이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 온통 고름이 엉겨붙어 있는 거야. 시신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옮으면 죽나 보다. 이거 손으로 옮기나 보다 우리가. 이거 손을 씻어야겠다. 라고 주장을 해서 원장님한테 말하니까 원장님도 공기가 안 좋은 것보다는 이게 훨씬 그럴싸한 주장이잖아요. 네. 야, 그러면 손을 한번 씻어보자. 근데 이거 비누 같은 걸로 될까? 우리가 괜히 어설프게 씻었는데 이게 효과가 없으면 네. 이 이론 자체는 맞았는데 우리가 손을 잘못 씻어서 환자가 계속 죽으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우리만 문제가 되는 거 더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너가 한번 찾아와 봐라. 네. 이 사람이 석탄산이라는 약간 독 같은 걸 가져와요. 이거는 다 죽습니다. 손 빨개집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이게 될 것 같아. 근데 주류 의학이랑 너무 반대 방향이니까 한 발 빠져요. 난 너 지지한다. 네. 너한테 전권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멜바이스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손을 같이 씻긴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미워하겠죠. 석탄산 하면 아프거든요. 네. 빨개진다며요. 근데 네. 통계적으로는 좋아져. 아. 그 입증이 된 줄 알았잖아요. 항상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졌어.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믿음이랑 달라. 제멜바이스 저거 가짜 뉴스다. 네. 저거 거짓말하는 거고 제 망상장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원 갇혀서 죽습니다. 강제 입원시키는 거예요? 강제 입원당해서 거기서 죽고 이게 나중에 몇십 년 흐르고 나서 조지 프리스터라는 영국 의사가 이 사람이 맞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하고 다시 손 씻기를 전파한 다음에 그걸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나이팅게일은 백의 천사가 된 거고 조지 프리스터의 이름을 딴 게 리스테린이거든요. 네. 우리 가글 하는. 네네. 그래서 이 리스터라는 사람은 이제 서양의 위생과 소독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제멜바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념호포도 나오고 하지만 당시엔 되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대가를 치르고 나온 게 손 씻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손 잘 씻어야 사실 됩니다. 나이팅게일까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 손 씻기가 중요하다. 나이팅게일. 네. 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전문가들은 더 위험한 감염병이 올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WHO에서 25년 얘기할 때는 오히려 좀 여유가 생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뭐 무조건 오겠죠, 사실 팬데믹은. 네. 왜냐하면 그런 그냥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 위기라 그러면 그냥 더워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기후가 바뀐다는 거는 우리 인간은 뭐 에어컨을 킨든지 뭐 어떻게 해서 적응을 할 수 있지만 거기 사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얘네가 서식지를 바꾼다는 거는 우리랑 접촉하지 않았던 야생 동물이 우리랑 접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신종 질환이 발생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난개발하는 지역들, 네. 뭐 중국의 남부나 혹은 뭐 남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
이런 데서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숲을 없애니까 거기 살던 야생동물하고 우리가 또 그렇죠. 접촉을 하겠죠. 네, 네. 이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신종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팬데믹이 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WHO는 강제력을 가진 단체가 아니에요. 권고지 강제력은 아닌 거군요. 권고도 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경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 이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냥 벼랑 끝을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 줄 정리가 우리 또 항상 필요하죠, 예. 작가님. 인류에게 전염병이란? 영원한 적이자 동반자이다. 저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항상 뭐 모습을 좀 네. 달리해서. 그리고 현대의학이 발전할수록 사실 병의 종류가 더 많아지거든요. 지금 감염병도 뭐 기회 감염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는 생기지 않았던 병들이거든요. 그런 게 계속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영원한 동반자로서 같이 갈 텐데 적이니까 네. 또 극복을 해놔야 되겠죠. 얘를 극복하면 또 다음이 나오고 네. 다음이 나오고 아마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이 풍요로운 시대. 오늘은 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원전 10세기 정도부터 쌀 농사를 지었으니까 네. 3,000년 정도를 계속 쌀 부족. 이게 우리나라가 재밌는 나라인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국민들의 밥그릇 사이즈를 국가가 지정해주는 설마요. 무미일이라는 게 있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을 못 팔아요. 이거 진짜 네. 진짜죠. 진짜. 실화. 네, 실화. 그 흔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죠. 어떤 거?